북한이 그제 서해 남북 완충 수역에 있는 창린도 방어부대에서 해안포 여러 발을 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시한 건데 정부는 NLL 주변에서 사격을 금지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연기 과정에서 일본이 합의 내용을 왜곡해 발표했다가 우리 항의를 받고 사과했다는 청와대 발표에 대해 일본은 정부로서 사과한 일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사과를 받았다고 재반박했는데 양국 모두 추가적인 공방으로 번지는 건 자제하고 있습니다. 홍콩 시위에 대한 국민투표 성격이었던 구의회 선거가 범민주 진영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전체 452석 가운데 범민주 지역이 85%인 385석을 얻어 59석에 그친 친중 진영을 압도했습니다. 어제 숨진 채 발견된 가수 구하라 씨의 집에서 구 씨가 신변을 비관하며 손으로 쓴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범죄에 의한 사망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청와대 감찰이 중단된 데 이어 금융위 자체 감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제주 마라도 인근에서 선장과 선원 14명이 탄 어선 창진호가 뒤집혀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도 김양식장 관리선이 전복돼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3대 음악상 중 하나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3관왕에 올랐습니다. 지난 5월 빌보드 뮤직 어워즈 수상에 이어 또 하나의 쾌거를 기록했습니다. 네, 여러분, 북한이 토요일인 그제 우리와 가까운 서해의 창린도라는 섬에서 해안포를 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9월 남북 정상이 만나서 앞으로 접경 지역에선 서로 사격하지 말자고 합의를 했었는데 그 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더구나 그제인 23일은 9년 전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북한 매체의 보도가 나온 뒤에야 합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면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오늘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창린도 방어대를 시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창린도는 NLL 즉 북방 한계선에서 1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북한 서부전선 최전방으로 소청도와 불과 30여 킬로미터 거리입니다. 김 위원장이 여기서 해안포 사격을 지시했다는 게 북한의 보도입니다. 해안포 중대 2포의 목표를 정해주시며 한번 사격을 해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창린도는 지난해 9월 19일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해안포 사격이 금지된 서해 완충구역 한복판에 있습니다. 북한 매체의 보도 뒤 4시간 만에 국방부는 해안포 사격을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정부가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합의 위반으로 규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측에서 언급한 해안포 사격 훈련은 지난해 9월 남북 군사당국이 합의하고 그간 충실히 이행해온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입니다. 북한이 언제 어느 방향으로 몇 발의 해안포를 쐈는지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격은 연평도 포격 도발 9주년이었던 그제 실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그제 창린도에 들어갔다며 북한이 해안포 몇 발을 쐈지만 NLL은 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해안포 사격을 보도한 오늘 오전까지 이틀 동안 정부는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 사실을 숨긴 셈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네, 북한이 해안포를 쏜 창린도는 38도선 아래에 있고 또 보시는 것처럼 우리 땅인 백령도보다도 더 남쪽에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와 가깝다는 뜻인데 이런 곳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해안포 사격을 지시한 이유가 뭘지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의 결실인 군사 합의까지 흔들려고 한 의도가 뭘지 이어서 김하영 기자가 북한의 속내를 분석해봤습니다. 9.19 군사 분야 합의의 핵심은 남북이 육해공에 걸쳐 완충구역을 설정하기로 한 겁니다. 우발적인 충돌 방지를 위한 것으로 서해는 덕적도에서부터 초도까지 80km에 걸쳐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해안포 사격 지시를 내린 창린도는 이 완충수역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곳에선 포사격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포구에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도 아예 폐쇄해야 합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김 위원장이 합의 내용을 무시한 채 사격 명령을 내린 겁니다. 훈련하고 연마해온 포사격수를 남김없이 보여드리고 커다란 기쁨을 드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9.19 군사합의 관련 단 한 건의 위반 사항도 없었다며 이를 성과로 내세웠는데 콕 집어 어기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북한의 행위는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연말로 다가가면서 더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지금 남북 관계에서는 지금 마지막 남은 보루라고 볼 수 있는 군사합의까지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죠. 김 위원장의 군사행보 보도는 낙하산 침투훈련 참관 이후 일주일 만이고 이달 들어서만 3번째입니다.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 요청을 공개적으로 퇴짜 놓고 접경지역 군사행보에 나섰다는 점에선 당장 남북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점은 재차 확인됐다는 평가입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다음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협정을 조건부로 연장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리와 합의한 걸 왜곡해서 말했다가 우리 쪽 항의를 받고 사과했다고 청와대가 어제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오늘 한국에 사과한 일이 없다면서 그 발표의 핵심 내용도 한국 정부와 사전에 조율된 거라고 했습니다. 먼저 도쿄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은 어제 청와대 발표를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韓国側の発信の一つ一つについてコメントすることは生産的ではない、このように考えます。政府として謝罪した事実はありません。 경제산업성 가지야마 장관도 논평을 삼가겠다면서도 사죄한 사실은 없다고 반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논란이 조만간 재개될 수출 당국 간 대화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いや、対話の再開をするというのは両国ですり合わせた結果ですから、私どもは出ないと思っております。 앞서 경산성은 어젯밤 늦게 SNS를 통해 지난 22일 수출 규제에 대해 발표한 방침의 골자는 한국 정부와 사전에 조율한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 3종에 대해 계속해서 개별 심사해 허가하겠다는 일본 방침에 한국 정부가 동의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지만 일본 정부는 더 이상의 논란을 키우고 싶지 않다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지소미아 유지를 아베 정권의 외교 성과로 포장하고 향후 수출 규제 협상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일본 정부는 또 지소미아의 안정적 운용이 중요하다며 유효기간과 종료 통보 조건을 놓고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자, 한국한테 사과하지 않았다는 일본 정부의 말에 청와대는 즉각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합의문을 각 나라 입장에서 해석할 수는 있지만 합의의 취지를 왜곡하는 식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반응은 전병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와대 윤도환 국민소통수석은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 측은 일본에 항의했고 일본 측은 사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한국과 일본 중 누구를 믿느냐는 뼈 있는 말로 일본 발표가 부풀려졌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과를 외교 경로를 통해 받았다고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문제 삼은 일본 발표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22일 오후 6시 동시 발표에 합의해놓고 우리보다 7, 8분 늦게 발표한 점입니다. 합의 내용만 간략히 공개 발표한 청와대와 달리 일본 경산성은 자신들 입장을 잔뜩 붙여 늦게 발표했습니다. 내용상으로 합의 취지를 왜곡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외교 루트를 통해 WTO 프로세스를 중단한다고 통보했고 수출 관리 문제 개선에 의욕을 보였다고 판단했다는 대목은 합의 문구가 아닐 뿐더러 한국이 WTO 제소 중단을 먼저 제안한 것처럼 사실관계도 왜곡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개별 심사 허가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걸 강조한 일본 발표도 합의문에 담길 내용이겠느냐고 청와대는 강하게 반문했습니다. 아베 총리 측의 국내 정치용 언론 플레이라는 게 청와대 판단으로 보입니다. 다만 확전은 자제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소모적인 공방전은 끊어야 할 때라고 했는데 국장급 대화 등 이어질 양국 간의 협상을 통해 실질적인 결과를 내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홍콩에서 어제 구의회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위에 대한 국민투표 성격이었는데 범민주 진영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그 결과를 좀 보면 전체 의석의 85%인 385석을 얻은 범민주 진영이 59석에 그친 친중 진영을 압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국과 가까운 쪽, 그러니까 친중 진영이 전체의 70% 넘게 차지하고 있었는데 어제 선거로 그 비율이 180도 뒤집어진 셈입니다. 특히 투표율이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젊은 층이 투표에 많이 참여한 게 승부를 갈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를 정리한 정성엽 특파원 리포트 보시고 바로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우산혁명을 이끈 조슈아 웡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뒤 대신 후보로 나선 켈빈 람이 친중 후보를 꺾고 당선된 뒤 환호합니다. 시위 주도 세력인 민간인권전선의 지미샴 대표도 당선됐지만 흉기 테러를 당한 친중파 의원 주니어스 옹은 패배했습니다. 전체 452명의 구의원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 후보들은 385석을 확보했습니다. 목표치인 과반 의석을 넘어 구의의 85%를 장악한 겁니다. 젊은 층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로 최종 투표율은 역대 최고인 71%를 기록했습니다. 做啲改變 make a change， 所以有啲人會更加想去改變，同埋好多後生嘅年青人出咗嚟投票咧，我相信係。 범민주 진영이 압승을 거두면서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수세에 몰렸던 시위대에도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오늘 점심시간 집회에 나온 직장인들은 어느 때보다 고무된 표정으로 경찰이 전면 봉쇄하고 있는 20대에 남아있는 시위대를 풀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바닥에 펼쳐져 있는 그림과 쓰여진 글자 내용을 살펴보면 아직 20대 캠퍼스 안에 남아있는 시위자들에 대한 격려와 미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캐리람 행정장관은 선거 결과를 존중한다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정성엽 특파원, 선거를 통해서 시위를 지지한다는 홍콩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게 이제 확인된 셈인데 수세에 몰렸던 시위대도 다시 힘을 얻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아직도 수십 명의 그 시위대가 남아있는 홍콩 20대 정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한 2시간 전쯤에요. 선거에 당선된 인사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선거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가장 곤란한 처지에 있는 20대 시위자를 찾은 겁니다. 20대 시위자를 인사들이 찾다 보니까 이렇게 시위대도 많이 오고 취재진도 많이 오고 해서 지금 이 앞이 상당히 혼란한 상황입니다. 이곳에 온 인사들은 학교 안으로 들어가겠다 하는데 경찰이 이를 막고 있고요. 5명 정도가 들어가네 마네 하는 이런 얘기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시민들은요, 저 구름다리 위에 있는 경찰을 향해서 시민들의 5가지 요구 조건을 목소리 높여서 외치고 있는데요. 이런 게 선거 승리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잠시 식었던 시민들의 열기가 다시 또 달아오르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렇게 시위대에는 동력을 얻은 반면에 이 캐리람 행정장관의 입지는 좁아질 것 같은데 그쪽 진영 안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캐리람 행정장관은 최대 위기에 봉착을 했습니다. 이 굴욕적인 친중 진영의 완패의 책임을 모두 본인이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친중 진영 내부에서도요, 이번 선거의 패배의 원인을 캐리람 장관으로 지목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쯤 되면 베이징에서도 이 캐리람의 거취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오늘도 여전히 캐리람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쉽게 내칠 수 없는 베이징의 고민이 읽힙니다. 네,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 중앙정부의 고민도 꽤 클 것 같은데 홍콩 문제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태도가 바뀔 수 있을까요? 강경 일변도의 베이징의 노선은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 홍콩의 민심이 이 정도라는 것을 숫자를 통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곳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시민들의 요구사항 중에 경찰의 강경 진압 방식을 독립기구를 설치해서 조사를 하자는 그런 요구 정도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일국양제를 부정하는 행정장관 직선제 같은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홍콩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수 구하라 씨를 추모하는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집 거실에서 심경이 담긴 짧은 메모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2층짜리 주택입니다. 어제 저녁 6시 10분쯤
이곳에서 가수 구하라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한 사람은 구 씨의 가사 도우미로 연락이 닿지 않자 자택을 찾았다가 구 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거실 탁자에서 구 씨가 자필로 신변을 비관하는 심경을 적은 메모를 발견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CCTV 확인 결과 구 씨가 어제 0시 40분쯤 귀가했고 이후 다녀간 사람이 없어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보이지 않는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만 28살인 구 씨는 지난 2008년 걸그룹 카라로 데뷔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으로 가며 큰 인기를 누렸고 예능 프로그램과 드라마 등에서도 활동해왔습니다. 구 씨는 그러나 최근 전 남자친구와의 법적 공방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절친한 사이였던 설리 씨의 사망 소식에 큰 충격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구 씨의 사망 소식에 SNS엔 고인의 명복을 비는 댓글이 잇따르고 있고 유족 뜻에 따라 마련된 별도의 조문 공간에도 애도를 표하는 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네, 유명인이나 가까운 이의 갑작스런 죽음은 다른 이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미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같은 선택을 반복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통계도 있는데 이들을 돌볼 적극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늘 이슈 리포트 깊이 있게 본다에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실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위험이 25배나 높다는 게 국내 조사 결과입니다. 다음 진료 안내를 드리려고 상담 안내를 드리려고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시는 거예요. 2일 뒤에 시도를 해서 사망을 하신 거를 겪은 적은 있어요. 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사람을 기준으로 파악해보니 지난해 자살 시도자는 17,000명에 이릅니다. 2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베르테르 효과, 즉 가족과 친구 혹은 유명인의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위험성은 더 커집니다. 이런 정서적 전염은 좋아하는 사람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10대와 20대 여성에서 두드러집니다. 설리 씨 이후에 20대 여성분들이 좀 많이 왔었고 기존에 우울감이 있고 또 자살 기도력이 있는 대상자들한테 미치는 영향력은 정말 큰 것 같아요. 남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땐 강제로 치료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지만 자신이 스스로를 해칠 위험성은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치료가 가능합니다. 전화하면 그냥 아예 끊어버리든가 안 받으시던가 그런 분들은 강제로 개입할 수 없고 강제로 찾아갈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있어요. 미국은 위험도가 높은 사람이 발견되면 3일 동안 입원을 시켜 치료받게 하는데 유명인도 예외 없이 적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치료에 대한 결정권이 본인이나 가족에 있습니다. 핵가족화가 심화하는 만큼 이젠 사회가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생명을 아무 방법 없이 잃고 있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면에서 법적인 제도적인 변화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자살 위험성에 대한 강제 치료는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긴 하지만 국내의 심각한 실태를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년 전 금융위원회 간부로 있을 때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런 의혹들이 청와대 감찰에서 상당 부분 드러났는데도 감찰이 왜 중단된 건지, 또 금융위원회는 그 결과를 받아보고도 자체 감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뭔지 수사를 더 넓혀나갈 방침입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핵심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누가 어떤 경위로 중단시켰는지를 밝히는 겁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의 석연치 않은 조치부터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던 김용범 기재부 차관은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부터 감찰 결과를 통보받았지만 감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품위 유지에 문제가 있다는 정도였습니다. 감사에 착수할 만한 객관적 증거나 감사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자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비위의 경중을 떠나 금융위가 비위 혐의가 있다는 걸 알고도 감사를 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사표가 수리된 뒤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부산시 경제부시장까지 올랐습니다. 징계는커녕 영전을 거듭한 셈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김용범 차관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불러 자체 감사를 하지 않은 배경에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청와대 특감반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을 소환 조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네, 방탄소년단이 미국 3대 음악상 가운데 하나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쟁쟁한 스타들을 제치고 3관왕에 올랐습니다. 지난 5월 2개 부문을 수상했던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 이어서 다시 한번 그 위상을 확인했습니다. 김수현 기자입니다. Tell us in our ear. The winner for favorite duo or group pop rock is BTS.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본상인 팝 록 듀오 그룹 부문 올해 수상자는 방탄소년단. 비영어권 가수로는 첫 수상입니다. 다른 일정 때문에 불참했지만 영상으로 소감을 전했습니다. We have so many of our dreams somehow manifest into reality. And Army, you guys are the ones who make all this possible, and we really couldn't have done it without your love and support from all over the world. 방탄소년단은 100만 명 이상의 팬들을 만난 전 세계 스타디움 투어로 올해 투어 부문도 수상했습니다. 아리아나 그란데, 엘튼 존, 에드 시런, 핑크 등 톱스타들과 경쟁한 결과입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에 이어 소셜 아티스트 부문도 수상하며 3관왕에 올랐습니다. 미국 3대 음악상 중 가장 보수적이고 권위 있다는 그래미만 남았는데 최근 발표된 그래미 후보 명단에 방탄소년단이 빠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팬들뿐 아니라 톱 가수 할씨가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했고 그래미가 시대에 뒤떨어졌다. 인종차별이라는 비판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보수적인 시상식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BTS가 부숴주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느껴왔다는 의미인 것 같기도 해서 그만큼 또 BTS의 위상이라든지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는. USA 투데이는 그래미 후보이든 아니든 이미 방탄소년단 음악의 영향력은 전 세계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SBS 김수현입니다. 네, 이렇게 세계적인 스타가 된 방탄소년단에게 병역 혜택을 주자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얼마 전 정부가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걸 두고 왜 운동선수는 되는데 대중문화 스타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처럼 징병제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지 이경원 기자가 사실은 코너에서 찾아봤습니다. 제주 서쪽 바다에서 실종된 11명을 찾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서귀포에서도 배 한 척이 뒤집혀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전북 군산의 양식장에서도 전복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한지연 기자입니다. 빨간 구명벌 위에서 손을 흔들며 구조 요청을 하고 구명정과 헬기가 거센 파도를 뚫고 구조에 나섭니다. 오늘 새벽 6시쯤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장어잡이에 나섰던 24톤급 창진호가 전복됐습니다. 한국인 선원 8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6명 등 14명이 타고 있었는데 구조된 13명 가운데 61살 선장 황모 씨 등 3명이 숨지고 66살 최모 씨가 실종됐습니다. 사고 당시 해역에는 풍랑경보에 최고 4m 높이의 파도가 일었습니다. 기관실로 물이 들어오길래 좀 딴 때보다 좀 많은 양이 들어가서 뭐가 좀 잘못됐구나 하고 들어가 보니까 사고가 나가지고. 해경은 실종자 수색 범위를 넓힐 계획이지만 당분간 바다 물결이 최고 3m 높이로 있는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오전 7시 반쯤에는 전북 군산의 김양식장에서 0.5톤짜리 관리선이 뒤집힌 채 발견됐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5명 가운데 러시아 국적 선원 2명과 70살 박모 씨가 구조됐지만 박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나이가 좀 많으셔가지고 고령이다 보니까 그 배에 올라가서 견디기가 힘들었는가 보다. 당시 바다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었고 파도가 3m까지 높아져 다른 선원들은 일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하나 타고 들어가려고 그랬죠. 그리고 조금 남았으니까 마무리 진다고 사장님네 배는 5명이서 조금 했어요. 일을. 해경은 경비함정 11척과 헬기 2대, 어선 3척 등을 동원해 실종된 선원 2명을 찾고 있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어린 자녀를 TV에 출연시켜주겠다면서 수백만 원을 받아갔던 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체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피해 부모가 수백 명에 이르고 확인된 피해 금액만 6억 원을 넘습니다. UBC 배대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8월 TV에 유아를 출연시켜준다는 광고를 본 김모 씨는 4살 된 아이를 데려가 오디션을 보게 했고 최종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체가 내민 계약서는 제작비 명목으로 365만 원을 지불해야 하며 절대 환불이 안 된다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불공정한 내용이었지만 아이의 미래에 도움된다는 직원의 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던 건 중국어랑 영어 방송을, 교육 방송을 한다. 나중에 애한 1점이라도 가산점이 된다면 한다는 그 마음에. 계약 체결 후 3개월이 지났지만 약속했던 잡지 출연과 TV 촬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수업도 없었습니다. 술래잡기와 같은 간단한 놀이가 전부였고 수업 도중 아이가 다치는 등 관리도 부실했습니다. 촬영한다고 엄마들에게 이야기해놓고 카메라를 꺼놓고 있어서 엄마들이 지적을 하고 오디션을 했던 거 그대로 이야기를 해서 엄마들이 오디션을 다시 하는 것 같아요. 해당 업체는 김 씨를 포함해 수백 명의 부모들과 계약을 맺었고 피해 금액은 6억 원이 넘습니다. 임금 미지급 문제로 직원들이 퇴사해 업무 차질이 있었다고 부모들에게 밝혔을 뿐 취재진이 수차례 시도해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아동 부모들의 고소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는 무슨 화장품 써보니 좋더라, 새로 나온 드라이기 직접 써봤다 하는 식의 이용 후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당수는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후기 형식으로 작성한 광고라는 게 또 드러났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얼굴 사진과 함께 화장이 잘 돼서 좋다는 내용이 담긴 인스타그램 게시물입니다. 자연스러운 개인의 일상을 올린 것 같지만 실제로는 화장품 업체에서 대가를 받고 작성된 겁니다. SNS 인플루언서들은 기업들이 현금이나 해당 제품을 무상 제공하면서 실제 이용 후기처럼 써달라고 요청하는 게 관행처럼 됐다고 털어놓습니다. 진짜로 내가 진짜 쓴 것처럼 올리는 거를 업체로도 원하고 진행을 해주면 이제 얼마를 제시를 하고 그렇게 하죠. 최근엔 TV나 영화의 PPL 광고처럼 일상사진에 제품을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방식도 사용됩니다. 페이스북 스타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뭐 일상사진 올려도 그냥 내가 요즘에 바르는 립 하면서 올리는데 페이도 훨씬 많이 받아요. 기업에서 대가를 받은 경우 반드시 표시해야 하지만 광고 효과를 위해 지키지 않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광고인지 아닌지 인지하기 자체가 약간 어려운 것 같아요. 아, 또 속았네 이런 느낌.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 유명 화장품 회사들을 비롯한 7개 업체가 이런 눈속임 광고로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기만 광고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SNS 광고 시장에서 줄어들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조사 필요성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해당 업체들은 뒤늦게 사과에 나섰지만 이렇게 돈을 받고 쓴 이용 후기는 이번에 적발된 것만 4,000건이 넘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한 대학이 부실 경영으로 폐교 위기에 몰리자 교수들이 앞장서서 총장 사퇴를 요구했다가 무더기로 쫓겨났습니다. 이런 학교의 조치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도 나왔지만 바뀐 건 없고 교수들은 몇 년째 강단에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보가 왔습니다. 배정훈 기자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서울기독대학교. 지난 2009년부터 이곳에서 강의해온 이영호 교수는
최근 3년 가까이 학교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2017년 초 학교로부터 재임용 거부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고 없이 대한변협사나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직을 맡았다는 이유인데 핑계일 뿐이란 게 이 교수 주장입니다. 총장 사퇴 퇴진을 하는 학내 사회가 아주 심각한 소외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교수 비상대책위원 대표를 제가 맡게 되었고요.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아 대학이 폐교 심의 대상에 놓이자 학내에서 총장에게 부실 경영의 책임을 묻는 움직임이 일어났는데 총장이 여기에 참여한 교수들에게 보복했다는 겁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재임용 거부나 파면 처분을 받고 소송을 낸 교수는 모두 4명. 논문 표절부터 종교적 이유까지 명분은 다양했는데 법원에서 모두 무효로 판결났습니다. 하지만 이 교수 등은 여전히 강단에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장이 이사회와 재단에 큰 영향력을 발휘해 학교 운영을 좌지우지하며 이들의 재임용도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교육부는 지난해 이 대학에 대한 감사에서 교직원 자녀들을 임의로 학생으로 등록시켜 학생 충원율을 조작하는 등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총장 파면을 요구했는데 서울기독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사람까지 바꿔가며 감봉 1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하는데 그치기도 했습니다. 학교와 재단 측은 총장의 해명을 듣는 등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징계를 감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임용 거부, 파면된 교수들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재임용과 재심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의 바람은 정상화된 학교로의 복귀 단 하나입니다. 강단이 최고의 일터이자 어떤 사람들과도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자리인데 언젠가는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SBS 배정훈입니다. 부산에서 도로를 달리던 1톤 트럭이 갑자기 인도로 돌진했다가 근처 다른 차를 들이받은 뒤 멈춰 섰습니다. 길 가던 2명이 숨졌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KNN 강소라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부산 기장시장 근처 편도 1차로를 달리던 트럭이 갑자기 인도로 돌진합니다. 1톤 트럭은 길을 가던 60대 남성과 여성을 잇따라 친 뒤 우회전하려고 골목에 서 있던 승합 차량도 들이받습니다. 충격으로 트럭이 밀려나자 인근 상인들이 달려가 밀어 멈추게 합니다. 보행자를 친 트럭은 이곳에 있던 스타렉스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스타렉스 차량이 밀려나며 이곳에 있는 철제 계단은 찌그러졌고 보안 유리는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 2명이 숨졌고 트럭과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도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 천둥 소리. 밀고 들어오니까 너무 놀라서 손님하고 나는 그쪽으로 완전 다 안쪽으로 대피하고 유리창으로 다 넘어오고. 트럭 운전자 50대 A씨는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 여부 등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KNN 강소라입니다. 네, 청와대와 5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서울 맹학교가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 오른쪽 아래가 경복궁이니까 어디쯤인지 짐작하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이 학교에 다니는 시각장애 학생과 학부모들이 경찰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청와대 주변에서 밤낮으로 집회가 이어지는 바람에 주민뿐 아니라 학생들도 힘드니까 집회를 금지시켜달라는 겁니다. 이에 경찰이 집회 제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현남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최근 청와대 앞에서 범국민투쟁본부와 민주노총이 장기간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집회 소음입니다. 특히 청와대에서 500m쯤 떨어진 서울 맹학교의 시각장애 학생들은 집회 소음에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 흰지팡이로 이제 탁탁 바닥을 치면서 이제 그 독립보행을 하잖아요. 일상과 다른 그런 소리들이 갑자기 예고 없이 이렇게 확 들렸을 때는 저희 아이들이 그 불안함을 더 많이 느끼고 공포스럽기까지 하죠. 최근 서울맹학교 학부모 70여 명이 종로경찰서에 집회를 금지시켜달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이에 불만을 가진 집회 참가자들이 지난 주말 학교를 3차례 방문해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맹학교뿐 아니라 부근 주민들의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희는 창문 꽉꽉 닫고 살아야 돼요. 주말마다. 주말은 고통이 없고 요새는 평일까지 날리고 밤에도 날린 거예요. 귀가
이명처럼 뭐가 윙윙 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요. 거짓말 안 하고 샤시가 흔들려요. 집회 현장에서 한 골목 떨어진 주거 지역입니다. 소음 측정기로 이 소음을 측정해 보니까 90데시벨이 넘었습니다.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엔 주거 지역에서의 집회 소음 기준을 65데시벨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훨씬 넘는 수치로 공사장 소음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할 경우 집회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게 한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을 들어 범국민투쟁본부와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조에 집회를 제한한다는 통보를 보냈습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바로 야간과 출퇴근 시간인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집회 시위를 못하게 하고 필요하면 강제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청와대 앞에서 엿새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오늘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찾아갔습니다. 건강 챙기시라는 덕담이 오갔지만 뭔가 이 사태를 풀 만한 대화는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그 농성장 천막을 철거해야 한다고 한국당에 알렸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단식 엿새째 자리에 누운 황교안 대표를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찾아 손을 잡았습니다. 이 대표는 황 대표가 단식을 그만두고 국회로 돌아와 선거법 등을 협상하자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선거법 협상해요. 내가 보니까 협상을 하면은 하루 이전에 나오면 좋겠어요. 말을 최대한 아끼고 있는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공수처 법안과 선거제 개정안을 막아내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또 한국당은 황 대표 농성장 천막을 자진 철거해달라는 청와대 비서관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반발했습니다. 바람막이로 사용하고 있는 천막을 철거를 하라고 한 것은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뜻인지 저희는 묻습니다. 청와대는 다른 시위자들과의 형평성과 상식적인 규정을 말한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야 3당은 오는 금요일 본회의 개최, 그리고 원내대표 간 협상을 매일매일 개최한다는 일정엔 합의했지만 내용상 이견은 전혀 좁히지 못했습니다. 한국당과 최종 합의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민주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상정 때처럼 한국당을 뺀 다른 야당들과 공조도 공식화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네, 한국과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오늘 막을 올렸습니다. 회의가 열리고 있는 부산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정유미 기자, 지금 시간이 8시 반이 지났는데 아직 환영 만찬을 하고 있나요? 네, 6시부터 시작된 환영 만찬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세안 9개국 정상 내외와 대표단뿐 아니라 5대 그룹 대표 등 우리 재계 인사들까지 해서 모두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만찬 사회는 배우 정우성 씨가 맡았고요. 한국의 전통과 첨단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공연도 선보였습니다. 자, 이번 정상회의의 의미 한마디로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번 정상회의를 사전에 설명하면서 강조했던 숫자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교역량을 보면 아세안 10개 나라 합쳐 1,600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중국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교역 상대입니다. 1980년 26억 달러에서 40년도 안 돼서 60배 넘게 늘어난 거니까 증가 속도도 엄청납니다. 그러면은 우리와 아세안의 교역량이 미국보다 더 많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세안과 협력 수준을 끌어올려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자. 이게 청와대의 이른바 신남방 정책입니다.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아세안에서는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인기도 높죠. 그래서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각종 행사에서 강조하는 말, 한 아세안 공동체입니다. 아세안은 한국의 영원한 친구이며 운명 공동체입니다. 아세안의 발전이 한국의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언제나 함께해 나갈 것입니다. 문화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행사도 열렸는데 특히 방탄소년단을 키워낸 방시혁 대표가 사람에 투자하는 게 아시아의 성장 동력이 될 거다는 내용으로 연설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강원 중북부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산을 따라서 제법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아름다운 설경 감상해 보시죠. 지원 최경식 기자입니다. 대관령 산줄기를 따라 은빛 설경이 펼쳐집니다. 나뭇가지마다 새하얀 눈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났습니다. 시원한 계곡 물줄기를 따라 쌓인 눈이 한 폭의 수묵화를 그려냅니다. 구름 위의 땅으로 불리는 고랭지 배추밭도 설국으로 변했습니다. 온통 흰 눈으로 뒤덮인 겨울 풍경은 누구에게나 반가운 선물과도 같습니다. 너무 좋죠. 아주 딴 사람들도 불러서 오고 싶어요. 서울엔 이런 걸 구경해본 적이 없어요. 양손에 움켜질 수 있을 정도로 수북이 내려앉은 눈은 엄마와 어린아이에게도 좋은 추억을 안겼습니다. 눈 보니까 막 뛰어놀고 싶고 그리고 보면 시원해져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산간 지역에는 오늘 새벽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많은 곳은 10cm가 넘는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눈은 지난달 15일 설악산에 내린 진눈깨비 이후 사실상 올겨울 강원도 내 첫눈으로 기록됐습니다. 새빨간 단풍이 물러간 강원 산간은 어느새 새하얀 겨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지원뉴스 최경식입니다. 코레일 노사가 이틀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잠정 합의에 이르면서 철도 파업이 닷새 만에 철회됐습니다. 근무 인력도 복귀했지만 열차의 완전 정상화까지는 하루나 이틀 더 걸릴 전망입니다. 코레일 노사는 임금을 1.8% 인상하고 인력 중원 등 쟁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협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